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승미스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장 초반 상승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증시가 정말 줄줄 샜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괜찮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사실 2주 전부터 위험자산 다 팔고 80% 정도 이제 현금 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증시에 중간에서 한번 하고 고점에서 그래서 숏에 한 20% 정도 들어갔었어요. 증시 지수, 러셀 지수하고 S&P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많이 먹었고, 금요일날 저녁에 장 마감 때 다 정리했습니다. 역시 그 프로 투자자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숏에 대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2주 동안 위험자산 포지션 없이 현금만 들고 있고 숏 포지션 들고 있다는 게 참 고독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러다 반대로 증시가 튀면 어떡하나 불안감도 상당히 컸고요. 하여튼 2주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난주 증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미국의 레이버데이, 즉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복귀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하락했고, 금요일에는 약간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주 일단 금요일 이야기부터 잠깐 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것, 부추겼던 것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지금 그 포트나이트란 게임으로 알려진 에픽사와의 그 소송 문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일단 애플의 인앤 앱, 즉 애플 자체 결제만을 사용하는 거, 지난번에 한국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애플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애플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제가 걱정은 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게 반독점 전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하락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른 테크주로 확산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예. 왜냐면은 지금 다른 빅테크들은 주로 이제 연방정부, 그 다음에 주정부, 이 정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거쳐 가야 되는데, 이번에 애플 판결, 그거는 캘리포니아 그 법원에서 상당히 빨리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애플의 매출에 직격탄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애플의 어느 정도의 그 매출 감소, 이것은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증시가 물론 이제 장중에 애플로 인해서 하락하는데 촉매진을 했지만은 사실은 지난 한 주 내내 하락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도 제가 그랬죠. 미국의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 전과 후는 증시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매년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향을 자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절 끝나고 바로 올해부터 이제 하락장이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됐는데, 이제 좀 큰 배경으로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다 설명드렸지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예. 연준, 파월 의장은 이거는 임시적이다, 트랜지토리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자꾸 기간이 길어지니까, 언제까지 가는 게 트랜지토리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압력이, 높아지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주일 동안 연준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지난 8월 달에 그 난판 페이롤 이 숫자가 엉망으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올해 안에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한다. 이것이 이제, 공통된 발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 그 디스럽션 문제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정치적 그 삽바 싸움에서 그 4.5조 달러 빅 스pen딩 빌, 이것도 지금 완전히 지금 정체 상태에다가 9월 30일 정부 회계 연도 9월 30일 넘어가면은 그때 전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미국의 국가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고, 연방정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셧다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금 하루하루 갈수록 재무부의 지금 현찰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민주당, 공화당과 삽바 싸움에서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대단히 이제 걱정스럽고 경고적인 발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예. 눌려 있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도 미국의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3분기, 4분기 어닝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월가의 투자뱅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만 보면은 거의 일제히 증시 코렉션, 증시 하락 조정이 임박했다. 그 다음에 연말 S&P 그 목표 가격은 상당히 낮추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일제히 지금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S&P가 올해 연말에 3,800에서 4,250으로 올렸지만은 여전히 금요일 장마감 4,450으로 끝났으니까 200포인트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어쩌면은 증시가 소프트 랜딩, 이 테이퍼링하고 뭐 이런 게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와중에서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하드 랜딩 할 수 있다. 경착륙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또 금요일 날 나왔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지금 이제 하방으로 꽉 누르고 있는 참인데, 금요일 날 낮에 전혀 흔들림 없던 나스닥 지수에서도 이제 애플, 가장 큰 기술주 애플이 이 소송의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 해갖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가 이제 구글에도 해당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애플, 구글이 내려가면서 그 나스닥 지수마저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판에 뭐 급락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장을 마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좀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미루고, 제가 이제 먼저 질문했던 거. 애플의 이 인앤앱 결제, 애플의 결제망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 패소 판결이 사실 서비스 매출의 30% 정도의 하락 영향이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구글도 당연히 구글의 앱 결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될 거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게 애플, 구글 문제로 한정이 되면 사실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따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애플의 이번 문제가 지금은 미국에서 흐르고 있는 반독점 기류하고는 이게 연결되느냐, 아니면 그냥 애플 자체의 소송 문제로만 한정되느냐,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애플만의 소송 문제, 여기에 국한될 것 같아요. 물론 빅테크 많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연방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좀 두리뭉술이한 어떤 좀 규제 방안 틀 안에서 이제 그런 소송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악재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미국 증시 짓누르고 있는
그 악재 중에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노력을 했지만은 약값 있잖아요. 예. 약값하고 헬스케어 비용 예. 이거를 줄이려고 지금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 보면은 목요일에 제약주가 많이 떨어지고 예. 금요일은 헬스케어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증시에 어떤 그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사방팔방에서 지금 악재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 환경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간다고 하는 게 이제 올가의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11월 달 정도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 뭐 러시아도 그렇고 또 터키도 그렇고 또 어디더라 한국도 그렇고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긴축 시대로 지금 첫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이제 첫 관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그들 전체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그 현재 미국 내 증시의 그 상황을 점검할 때도 이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선생님? 경제와 증시가 건강하다는 쟁표로 좋은 거지만은 템포러리 쇼텀으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이 스스로 어저스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테이퍼링이나 앞으로 뭐 물가 이런 얘기 뒤에 계속 제가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잠시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캄다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요일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방 약값에 대한 처방 약값을 낮추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 그게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구체화한 것을 발표해서 헬스케어 섹터의 ETF죠. XLV가 목요일에는 1.5%,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지금 0.9% 하락하면서 다우지수 전체에 이제 다우지수 핵심 종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떨어지면서 다우지수가 많이 하락한 거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금요일 또 하나 나온 게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말씀하신 예산안 통과에 앞서서 재원 마련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2%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또 다우지수의 은행주들까지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종합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 진보적인 정치 파트에서 나오는 뭐 헬스케어 섹터의 약값이나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이 자사주 부분에 대한 2% 과세, 이 부분도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사주 매입의 텍스는 이 월가에서 당초 뭐 한 4~5% 정도 텍스블 하지 않겠는가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구체안에 보면 2%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10년 동안 내 172빌리언 달러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런 플랜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쇼텀으로는 뱅크주나 또 자사주 매입이 좀 많은 기업들의 주가에 부담이 되겠지만은 뭐 크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영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내 진보 세력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 부의 불평등 문제 이것을 자꾸 들고 나오면서 집값 상승도 그렇고 주가 상승도 그렇고 전부 이것을 어떻게 좀 있는 사람 더 있고 없는 사람 더 없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의 편차를 줄이는 그런 개혁적인 방안을 자꾸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들의 말을 이제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달 후면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2010년 이후에 최대치의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결국은 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사실 두려움도 어제 시장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신 예. 접종 의무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 중국 시진핑 대통령 예. 전화통화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해가 호재가 있어갖고, 금요일 아침장에서는 사실 다우존스가 150포인트 올라갔어요. 예, 맞습니다. 예. PPI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150포인트나 올라가 있다가, 그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쳐갖고 마이너스 15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또 제로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애플이 단계를 나면서 다시 또 내려 꼬라박고 진짜 뭐 선물옵션 만기일처럼 업앤다운을 했던 이제 하루. 그만큼 이제 증시 투자자들은 지금 불안한 거죠. 롱베팅 하기도 그렇고 숏베팅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불안한 투심을 보여준 금요일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초로 가보면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골드만삭스가 4분기 GDP 예측치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더 무식하게 낮췄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그러니까 뉴욕 패드나 애틀란타 패드에서 GDP 예측치를 더 이상 내지 않았다. 왜? 너무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번 주 주초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경제 성장률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분기, 2분기가 곧 경제 이 미국 성장률 피크아웃이다. 이런 우려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월가에서는 이제 대체로 3분기 GDP는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4분기에는 다시 GDP가 상승을 해갖고, 1년 전체를 보면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월가의 그 뷰 때문에, 이 증시 투심들도 3분기보다는 4분기까지 바라보면서, 이 대단한 상승 장세를 이제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S&P가 그 4,550 여기 이제 최고 찍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보면은 그 우리가 증시가 이제 비싼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할 때 PR로 하는데 예. 22였어요. 그때가 4,550대에 PR이 22. 이거는 거의 1999년 그 닷컴버블 터지기 이전 직전 거의 그 수준이었답니다. 22가 평균치가 18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고평가, 이제 경제 현실보다도 증시 수준이 너무 앞서 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투심들은 월가에서 예상하는 그 증시 수준 또 3분기, 4분기에 기업들이 어닝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믿고 포모 투심이 자극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대세 상승을 이끌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피크는 찍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려가질 않아요. 이게 예. 그냥 수평으로 지금 가고 있고 사망자는 오히려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는 지금 자꾸 얼어붙는다 이거죠. 지갑을 닫고. 그래서 결국 이게 소비 경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 이건 사실 이게 뭐 시한폭탄 같은 건데 9월 30일 이전에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이게 증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튼 이 지금까지 너무 낙관적이었던 이 투심들이 지금 조금씩 스스로
그 자기들 그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증시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제 불 캠프하고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베어 캠프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비율이 불 캠프가 10이고 베어 캠프는 1이랍니다. 즉 10대 1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불 캠프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컨트레리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라고 그러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 이건 반대로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낚싯배를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낚싯배 작은 낚싯배 한쪽에 사람들이 다 몰리면은 낚싯배가 뒤집힐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이 높은 주식이 숏 스퀴즈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만일 이 투심들이 3분기, 4분기 기업들이 어닝이 무지무지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무너질 때 이럴 때는 증시가 큰 그 아까 도이치뱅크가 경고했듯이 하드랜딩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선생님께 질문을 계속 드리는 순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선생님 미리 계속 답을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좀 당황을 합니다. 자, 그걸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듯이 지금까지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4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향 이유가 결국은 델타 변이종에 의한 이런 소비가 위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월가는 분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8월 말부로 여러 가지 가령 인센티브들, 추가 실업수당이나 기타 등등이 다 종료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초에 수요일이죠. 22는 일단 금리는 동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양적 완화는 계속하긴 하지만 채권 매입 금액을 약 200억 달러 줄였거든요. 자, 유럽에서는 경제가 좀 플러스 되니까 줄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서 지금 필요한 예산안 문제도 통과될 길이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옐렌 재무장관이 화요일날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사활을 보냈죠. 이러다가 우리 9월 30일까지 부채 한도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면 셧다운이다. 이걸 경고하고 나섰는데 당장 다다음 주로 예상되어 있는 이 FOMC, 페드가 테이퍼링을 실시해버린다면, 그냥 지금까지 예상대로 물가 문제 때문에 바로 실시해버린다 그러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심리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 디스트리뷰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이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9월 달 FOMC에서 선언할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더 예고를 한 다음에 1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월가에서도 그런 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모든 상황이 지금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페드는 그 테이퍼링 스케줄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증시에 상당히 하락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정도 하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산안과 인프라 투자를 통과시키는 데드라인으로 정한 게 9월 27일입니다. 맞죠, 선생님? 네. 그런데 FOMC, 9월 폼C는 9월 21일과 22일입니다. 자, 폼C가 열리는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 문제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별 소식이 없다면 폼C도 그 현재 상황에 만약에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GDP,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하락 예상되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부채 한도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직전에 열리는 폼시에서 그런 모든 불확실한 가운데서
강경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일단 이번에는 예고만 해주고 예. 다음번 폼시에서 발표할 것 같은 하여튼 이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예. 네, 또 파월 의장은 또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폼시에서 9월 폼시에서 지금 앞에서 뭐 블라드니 뉴욕 뭐 윌리엄스니 뭐 이런 분들이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 예측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조차도 가능성이 없을 때 분명히 좀 더 누그러지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예산안과 부채한도 문제가 합의가 돼서 통과시킨다면 일정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수준에서 단기적인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인프라 플랜 한 1조 달러 정도 되죠. 그다음에 빅 스pen딩이 한 3.5조 달러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빅 스pen딩 빌의 3.5조 달러는 지금 뭐 거의 1조 달러를 깎인 상태에서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 안에서 이제 온건파 중간 정치적이 좀 옅은 중간에 그 마더레이트 파라고 그러는데 그 파들이 2.5조 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하고 해서 전부 3.5조 달러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봄부터 증시가 올라오면서 상당 부분을 많이 증시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것이 해결됐다 해갖고, 이제 지금부터 인프라 호재 만났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예. 잠시 일주일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누구든지 지금 에브리바디 다 엑스펙트 하는 게 10월에는 진짜 조정장이 온다. 이제 그거잖아요. 예. 지금, 10월 중순부터 이제 3분기 어닝이 이제 발표되는데, 예. 이제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어닝 가이던스에서 CEO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런 것을 많이 언급하면 할수록 증시에는 다음 4분기의 전망은 낮춰본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CEO들 입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모든 약재들이 이 CEO 입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주시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어닝이 잘 나온다 할지라도 4분기 가이던스에서 조금 전망을 낮춰잡는다 그러면은 진짜 10월에는 큰 조정장이 올 수 있고 또 계절적으로도 매년 10월 달에는 최악의 조정장이 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9월 30일 이럴 때 가서 극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또 예산안 이거를 해결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때 잠시 반짝 증시가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10월 조정장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또 제가 새벽에 베론스닷컴이나 CNBC를 계속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 경제성장률 하향 예측을 델타 변이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델타 변이도 델타 변이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 즉 IC칩, 반도체 이 부족 문제 때문에 나온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LA 롱비치항 같은 경우는 그 물동량을 처리할 트럭이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하역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뉴스를 감안한다면 이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문제 때문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경제 성장률 하향에도 일정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자체만 보면요. 지금 그렇게 걱정할 게 없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선진국에 남아도는 백신이 지금 중진국, 후진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거기에 접종률이 상당히 지금 빨리 진척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그 걱정이 점차 누그러지는데 서플라이 체인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unemployment benefit 엑스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나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니까 사람 구하려고 인건비 더 주고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 인플레이션은 그게 갑자기 이렇게 하락으로 돌변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번 올라간 임금은 그렇죠. 내려오질 않는다.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하고 맞물려 갖고 경제를 짓누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년 증시는 지금 월가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의 초기에 부양책 이제 다 쓸 때 다 동의 났고 이제는 타이트닝 쪽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모든 GDP 성장률도 거의 정체 수준으로 이제 내년에는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은 올해 연말쯤부터 내년 증시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각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서플라이 체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건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반도체 문제를 계속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문제니까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보냐면 오늘 분석을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유동성을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폼씨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봐서 그렇거든요. 사실 이건 일리 있는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제 거의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심지어는 식품값마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서플라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서플라이 문제 있고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 이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도 예정대로 실시해야 되고 내년 연말쯤에 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아니면 2023년. 근데 올가 한편에서는 어쩌면 내년 중반에서도 금리 올릴 환경이 올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기 해소 안 되고 내년까지 계속한다 그러면은 연준은 서둘러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월가의 뷰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증시에는 지금 환경이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약 30분 내내 우리가 악재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제 나머지 10분 정도는 이제 호재도 잠깐 말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앞에 선생님이 언급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분이 아니라 약 40분간 아주 상당히 좀 많은 대화를 하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요일 새벽 미국 증시 다 빠졌지만 이 양국의 대화가 잘 된다 이러면 결국 가장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걸 일단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물론 금요일 하루만 보고는 이제 전환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양국 정상들이 그동안 뒤에서 아웅다웅했다가 공식적으로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장 완화 그쪽으로 서로 노력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분쟁이라든가 상품 교역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이것이 화해 무드로 가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죠. 이게 왜 시장이 기대할 수밖에 없느냐 보면 지금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부과한 관세가 20% 이상인데 그게 지금 현재 수입하는 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나 유동성 부분만으로 어렵다 그러면 사실 중국과 얘기를 잘해서 관세를
빼버리면 그만큼 이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그 상품 그 수입 예. 이것을 조금 이제 규제하는 지금 이제 분위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완전히 자유화시킨다 그러면은 싼 가격에 중국의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해갖고 네, 미국의 물가를 이제 좀 낮출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양국 정상이 좀 화해적인 무드로 간다 그러면은 중국에게도 도움되고 미국에도 도움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당장 중국과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안 갖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나왔던 뉴스가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이 아동 이제 계약하게 되면 이 아동을 통해서 전염 문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아동들을 위해서 이 긴급 사용 허가를 조만간 신청하겠다 이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뉴스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증시에서는 지금 9월 달에 그 백투스쿨 호재 이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의 어떤, 분석가들은 9월 증시가, 지금은 하락, 변동성이 상당히 높지만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백투스쿨 그 호재로 해갖고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아동들에 대한 그 백신 접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증시에 그렇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그 어린 아이들은 코로나에 별로 이렇게 확진 그 숫자도 좀 비율도 작고 걸렸다 할때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요. 네. 그런 와중에서 어떤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FDA에서 정식 승인이 안 나고 긴급 사용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건 생각을 좀, 선생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별로 크게, 이렇게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38분인데, 선생님 이제, 일주일 내내 하락해서 사실 겁이 난단 말이죠. 원래, 투자자들 중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분, 저도 뭐 그 투자자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더 빠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선생님 보는 시장,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음 주 금요일이 그렇죠. 분기마다 찾아오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예요. 예. 네 마리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예. 그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이번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S&P가 4,450 정도에 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벌써 금요일에 벌써 와버렸어요. 이게 4,450이. 그래서 일단은 다음 금요일 만기일이고 그 전날 목요일날 목금에 가서는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하는데 그래도 이번 금요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월화수는 좀 다소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도 다음 주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유리방 회원들에게 다음 주는 선물옵션 만기일 그 마지막 시간 그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기다려라. 두 손 묶고 있어라. 현금 꽉 쥐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서 좀 정시 반등이 예상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목금에서는 진짜로 조심해야 할 상황. 근데 만일에 금요일에 예상대로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바닥에서는 위험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 네 마리의 마녀가 아니라 사실 트리플 화층내를 세 마리의 마녀가 와서 한 3일 동안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네 마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단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카플란 총재하고 또 누구더라, 그 로젠버그인가? 그 총재가 자기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고백했어요. 어저께. 그리고 자기들은 전략 매도한다. 이것들이 물론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이해상충, 뭐 도덕적 양심 문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들이 증시가 이젠 다 올라왔다. 이젠 팔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펠로시 하원 의장 남편도 뭐 1억 달러 정도의 주식 투자 그 큰 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이 미국의 경제, 증시 전체를 굽어보는 정책 위반자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연준 두 명이 자기들 주식 전략 매도한다. 그렇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겼어. 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이게 은근히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는데, 그래도 원래 새벽이 짙을수록 동트는 시간은 가까워진다는 거. 그 점으로 의미를 삼으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음 한 주만, 몸조심 진짜 아주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반등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증시죠.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증시의 반등은 시작되고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거꾸로 움직이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걱정은 되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